우리 아들이 평생 장애인 수발들 일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제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죠. 붉은 와인이 아버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은 뒷짐을 진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음 날 시어머니의 회사에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도열한 회사 앞에는 검은색 밴이 멈추었는데요. 거기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와인을 뒤집어 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8회를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현장에 나가 계셨고 저는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를 보겠다고 떼를 써서 현장 아저씨 손에 이끌려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6살짜리가 공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쇳덩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철골 두 덩어리가 와이어에서 빠져 곧장 저를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밀쳐내는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먼지와 비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긁힌 상처 하나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아래로 다시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두 다리는 영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사이에 짐을 쌌습니다. 병실에 이혼 서류만 놓고 떠났다고 아버지가 한참 뒤에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시장통으로 나가셨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이 가게 저 가게 물건을 떼어다 파셨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이 오면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바퀴를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밥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봄 학교 도서관 앞 벤치에서 강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과제 자료를 양팔 가득 안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에 쪼그려 앉아 종이를 한 장씩 모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학생, 과제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내가 같이 주워줄게요. 고개를 들자 단정한 코트를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비싼 시계, 부드러운 말투. 강민우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저는 마케팅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내야 할 과제라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놀란 가슴 진정하게 내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바로 앞 건물에 커피 참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강민우는 다음 날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자리였지만 저는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강민우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강민우의 어머니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안 것은 사귄 지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아야,
우리 어머니 회사 말이야. 이번 달에 물건이 아주 날개 돋친 듯 팔려서 매출이 장난이 아니야. 밑에 두고 부리는 직원만 벌써 100명이 훌쩍 넘는다고. 강민우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 어머님이 회사 사장님이신 거네? 에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지. 번듯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라니까. 급이 다르지, 급이. 강민우가 웃으며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강민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안을 드러냈습니다. 새 차를 뽑았다며 저를 태우고 어머니가 보내준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고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요즘 뭐 하셔?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아, 그래? 뭐 파시는데? 이것저것이요. 생활용품 같은 거. 강민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이 여사를 처음 만난 날, 이 여사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가씨, 넌 겉옷을 대체 어디서 그런 걸 주워 입고 다니니? 영태가 안 나네. 아, 이거 동대문 시장에서 싸게 산 옷이에요. 질기고 편해서 자주 입습니다. 아이고, 참나 동대문 시장 바닥 옷? 쯧쯧, 내 아들 옆에 서려면 옷 하나라도 메이커를 입어야지. 사람 참 싼티 나겠으리. 이 여사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마디와 그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여사는 저를 아들의 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 여사에게 저는 처음부터 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민우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5년을 함께 했습니다. 5년이면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저는 오늘 상견례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금빛을 흩뿌리고 하얀 보자기가 깔린 상위에 은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실 문 앞에서 아버지의 휠체어를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떨리시죠? 얼굴이 굳어 계세요. 아버지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안 떨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예쁜 딸 시집 보내는 좋은 날인데 애비가 왜 떨겠냐? 허허. 아버지가 애써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붙은 먼지를 톡톡 털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양복 입으시니까 진짜 멋쟁이 회장님 같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대학 졸업할 때 첫 월급 타서 사준 옷 아니냐? 아버지는 세상에서 이 옷이 제일 좋고 편하다. 아버지가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실 안쪽 창가 자리에 이 여사와 강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진한 붉은색 정장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치고 있었고 강민우는 감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나오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사의 시선이 저를 스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휠체어 바퀴, 접힌 담요 아래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이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다 뭐야? 휠체어? 지금 저꼴로 여길 들어온 거야.
낮게 내뱉은 이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다리가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인 줄 알았지. 휠체어에 딱 붙어서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는 생 병신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지금 나랏돈 받는 장애인을 내 아들한테 들이민 거니? 이 여사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민우가 이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남들 봅니다. 이 여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넌 이 꼴을 보고도 엉덩이가 바닥에 닿니? 이 여사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뼈대 있는 우리 집에 휠체어 탄 장애인을 밀어넣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평생 똥오줌 받아내며 장인 수발이나 들고 살라는 거야. 너희들 아주 작정을 하고 들러붙었구나. 아버지가 휠체어 위에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노여움 푸십시오. 비록 제 두 다리가 죽어 못 걷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앞길에 절대 짐짝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제 한 몸 건사하는 건 제가 알아서. 아이고 시끄러워. 듣기 싫으니까 그 입 당장 다물어요. 이 여사가 손바닥을 펼쳐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짐이 안 돼? 남의 도움 없이는 똥 누러 화장실도 못 가는 주제에 무슨 수로 짐이 안 된다는 거야.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그 말씀 취소하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입니까? 너 당장 닥치지 못해. 근본도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 여사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여사의 손이 테이블 위 와인병으로 뻗었습니다. 아직 반 이상 차 있는 붉은 와인병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병을 움켜쥐고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이런 다리 병신 있는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어. 감히 내 귀한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꿈도 꾸지 마. 어머님,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와인병을 기울여 붉은 와인을 아버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아버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두덩을 적시고 코를 지나 입술 위를 흘러 양복 가슴팍에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사가 빈 병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때? 차가운 술을 뒤집었으니까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돼. 이 버러지 같은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와인이 눈물처럼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뒤에 서서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온몸으로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은수저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파혼입니다. 뭐라고? 이 기집애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파혼한다고 했습니다. 강민우, 똑똑히 들어. 당신네들 같은 쓰레기 집안이랑 엮일 오늘부로 끝이야. 이 결혼 내가 엎어버리는 거야. 저는 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우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더러운 곳에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가시죠. 아버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휠체어를 밀어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이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끝내도 내가 끝내. 감히 애비가 장애인인 걸 쏙 빼놓고 우리 집안을 능멸해. 사기친 건 너희 쪽이야. 이 독한 거사.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아버지의 젖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아비가 참말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아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손수건에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 못난 애비 다리가 이 모양이라 나 때문에 우리 착한 딸 좋은 혼삭기를 다 망쳐버렸잖니? 애비가 죄인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 절대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젖은 양복을 벗겨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과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잠드신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팔걸이에 가죽이 달아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휠체어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낡은 바퀴로 시장통을 누비며 저를 키우신 아버지. 비 맞으며 눈 맞으며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얼굴에 와인을 쏟아붓다니. 저의 이가 맞물려 소리를 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저는 그 밤 다짐했습니다. 이 여사에게도 강민우에게도 오늘의 이 모욕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고.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있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깨셨나 싶어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내 말 똑똑히 들어.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여사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 있지? 거기 이번 주에 만기 돌아오는 어음, 그리고 은행 빚까지 남김없이 싹 다 사들여.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회사 빚은 휴지 조각 하나까지 다 내 앞으로 끌어모아. 저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낮에 상견례장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부르는 대로 다 줘. 내일 해 뜨기 전까지 그 회사 숨통 완벽하게 끊어놔. 아버지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간밤에 전화 통화는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저 출근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저는 3년차 대리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 로비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여기 어딘지 알아? 비켜. 이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여사가 붉은 코트를 펄럭이며 보안 요원을 밀치고 로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 뒤로 강민우가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여사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윤서아, 너 여기 있었구나. 로비에 있던 직원 서너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여사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결혼한다고 우리 집에 붙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다들 아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여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우가 이 여사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 씨,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저는 강민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와인이 쏟아지는 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얼굴이 지금 피해자인 척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으셨다고요? 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얼굴에 와인을 쏟아부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요? 이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건 네가 장애인인 걸 숨기고 우리 집안을 속였으니까 그런 거잖아. 사기당한 쪽이 우리야.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대리였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평소에도 제 실적을 시기하며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리가 이 여사 쪽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대리, 원래 좀 그래요.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거든요.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최 대리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회사에서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왜 숨겼겠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지. 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는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테이블을 엎었을 때처럼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천장 구석에 달린 검은 도명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보안팀 연결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뭘 해? 도망칠 생각 마. 저는 이 여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분 뒤 보안팀 직원 2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외부인 2명이 업무 시간에 난동을 피우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 CCTV 영상 확보해 주시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경찰? 네가 감히 경찰을 불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에요, 어머님. 여긴 제 직장이고 지금은 업무 시간이에요. 강민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좀 흥분하신 것 뿐이잖아. 흥분하신 거라고? 남의 직장에 쳐들어와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흥분하신 거야? 저는 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강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분 뒤 경찰 2명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한 내용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경찰 앞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시죠. 경찰이 이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사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이 여사와 강민우가 경찰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여사가 나가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최 대리가 슬그머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빼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 대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 대리님. 최 대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윤 대리. 아까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CCTV에 최 대리님 발언도 다 찍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최 대리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 간 이 여사와 강민우가 파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내놓으라며 경찰관 앞에서도 삿대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제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어머니 모셔가면 끝날 일이잖아. 보상금 문제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이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 회사의 경리부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처 결제가 전부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거절됐고 어디선가 저희 회사 빚을 전부 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강민우와 이 여사는 조사를 받다 말고 경찰서를 뛰쳐나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핸드폰에 업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소기업 어사, 부도 직전 위기. 정체불명 투자사 M벤처스가 전액 채권 인수 후 최대 주주로 등극.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M벤처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야, 이 여사 회사 로비로 지금 와라. 짧은 문자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간밤에 들었던 아버지의 전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만기어음을 사들이라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M벤처스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사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1층 로비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긴장한 표정으로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달려왔는지 붉은 코트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여사 옆에 강민우가 넥타이를 조이며 서 있었습니다.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뒤편에 조용히 섰습니다. 잠시 뒤 로비 정문 앞에 검은색 대형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량 뒤쪽에서 은색 경사로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경사로 위로 휠체어 바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리며 경사로를 내려오셨습니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입으셨던 낡은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짙은 회색 정장, 가슴 주머니에 깔끔하게 접힌 손수건까지
아버지의 뒤를 검은 양복의 남자 3명이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휠체어를 멈추셨습니다. 이 여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이 여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여사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어제 와인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회사 새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셨죠? 아버지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 여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M벤처스 대표이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윤정호입니다. 이 여사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눈으로 훑쳤습니다. 서류를 쥔 강민우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직원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얼굴에 와인을 쏟아붓던 이 여사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 서서 뒷짐을 지던 강민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리며 이 여사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어제 물어보셨죠? 내 아들이 평생 장애인 장인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아버지가 이 여사를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나타난 그날 이후 이 여사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이 앉았고 상석에 아버지의 휠체어가 놓였습니다. 이 여사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강민우는 이 여사 옆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 이명숙을 해임합니다. 이 여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해임?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최대 주주 권한으로 합니다. 지분 과반이 넘으니까 이사회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아버지가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민우 전무도 오늘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임원실 비워주세요. 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횡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아버지가 강민우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법적으로? 좋습니다. 대신 이 회사 재무장부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가 인수하기 전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강민우의 입이 닫혔습니다. 아버지의 경호원 2명이 회의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회사명의 자산 일체를 오늘 중으로 반납해 주세요. 동결 처리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휠체어를 돌리셨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회사 옥상이었습니다. 바람이 아버지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난간 너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M벤처스가 뭐예요? 아버지가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너 어렸을 때 사고 나고 엄마가 떠나고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했던 거 기억하지? 그럼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만 한 게 아니야.
현장에서 번 돈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었어. 부동산도 사고 괜찮은 사업에 돈을 넣기도 하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현장 일은 못하게 됐지. 그런데 투자해 놓은 것들이 하나둘 돈이 되기 시작했어. 부동산 값이 오르고 투자한 회사가 커지고. 아버지가 멀리 빌딩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아버지 수입의 전부는 아니었어. 뒤에서 사람을 써서 투자를 계속했고 돈이 돈을 벌었어. 그게 지금의 엠벤처스야. 그걸 왜 숨기신 거예요?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를 보통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어. 아버지, 돈이 많은 집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많이 봤어. 눈높이가 달라지고 사람을 돈으로 재고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도 치우고 비싼 차도 안 타고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흙수저 장애인 아버지로 살았어. 네가 사람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일어서는 아이가 되길 바랐으니까. 저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휠체어가 떠올랐습니다. 솜이 삐져나온 팔걸이, 녹슨 바퀴. 새 휠체어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신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아야. 아버지가 속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안하긴요. 저는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 잘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저의 머리를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자랐지. 저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쫓겨난 강민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우에게는 이 여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강민우는 회사 자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해외 가상화폐 지갑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의 회사가 넘어간 뒤에도 그 돈만은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서 악명 높은 조직 두목과 마주 앉았습니다. 돈은 여기 있어. 할 일은 하나야. 강민우가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정호라는 사람이야. 휠체어를 타고 다녀. 매주 화요일 오후에 경호원 없이 혼자 재활병원에 가거든. 그때 잡아. 조직 두목이 가방 지퍼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 탄 영감이면 어렵지 않겠네. 강민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화요일 오후 아버지는 평소처럼 경호원 없이 재활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난 뒤에도 재활치료만큼은 예전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타고 도로변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아버지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달려왔습니다. 인적 드문 이면도로에 접어들자마자 승합차가 속도를 높여 아버지의 차량 뒤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한 바퀴 돌며 가로수를 들이박았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부서진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이 아버지를 차에서 끌어내 승합차 뒷칸에 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 심어둔 위치 추적 앱을 습관처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재활병원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치가 서울 외곽을 벗어나 점점 도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건물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핸드폰 화면에 찍힌 주소를 불렀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공단 외곽이었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철조망 옆에 찢어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릎이 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폐공장의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공장 바닥 한가운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묶여 계셨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여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둘러싸고 강목을 든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입꼬리를 올린 채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가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래도 대단한 최대주주야? 휠체어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그때 제 발밑에 쇳조각이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철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잘 왔네. 강민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잡아. 강민우가 턱짓을 했습니다. 강목을 든 남자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철문에 부딪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강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철문이 안쪽으로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강목을 들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건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강목을 맨손으로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강목이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직원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남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더니 조직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꽂아 조직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이 허리를 접으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직원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볐습니다. 남자가 낮게 몸을 숙여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기고 곧바로 몸을 일으켜 나머지 한 명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습니다.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가 강민우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강민우의 양복 목덜미를 한 손으로 낚아채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우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꺼내려놔. 남자가 강민우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강민우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우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먼저요.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아예요. 눈 떠보세요. 아버지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몸을 안아 올려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올라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강민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저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딸입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내일쯤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폐공장에서 아버지를 구해준 남자가 커피 2잔을 들고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종이컵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저는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커피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이름도 못 여쭤봤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태경입니다. M벤처스 수석 변호사이고 회장님의 최측근입니다. 아버지. 네. 회장님이 최근에 정체를 드러내셨잖습니까? 그 이후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회장님 동선을 파악하고 비밀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이 재활병원에 가신다는 걸 알고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았고요. 그래서 폐공장까지 오신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경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폰 2대와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수거한 겁니다. 조직원들이 쓰던 대포폰이고 이건 제 차 블랙박스에서 뽑은 영상입니다. 태경이 저장 장치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에 강민우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 회장님을 끌고 가는 장면, 전부 찍혀 있습니다. 대포폰 통화 기록에도 강민우와 조직 두목 사이의 연락 내역이 남아 있고요. 저는 저장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강민우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당장 경찰에 넘기면 강민우는 끝납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경을 보았습니다. 당장 넘기면 어떻게 돼요? 체포되겠죠. 납치교사 혐의면 실형이 나올 겁니다. 실형. 저는 저장 장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폐공장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웃던 그 얼굴. 휠체어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라고 말하던 그 입.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경 씨. 네. 강민우를 경찰에 바로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태경이 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언제든 넘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민우가 붙잡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 그걸 전부 무너뜨리고 나서 넘기는 방법이요. 태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있습니다. 태경이 몸을 벽에서 떼고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우와 이 여사가 아직 회사 안에 발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임은 됐지만 퇴직금 문제가 남아 있어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상태고요. 네. 그 퇴직금을 미끼로 쓰는 겁니다. 퇴직금 압류를 풀어주는 대신 회사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 여사는 청소, 강민우는 창고 관리. 거절하면 퇴직금도 없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쫓겨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일하게 만든다고요? 네. 자기가 대표이사로 앉아있던 회사에서 화장실 변기를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감옥보다 더 아플 겁니다. 저는 태경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경의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와 윤서아 씨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임원진을 바꾸고 강민우 편이었던 사람들을 걸러내고 회사를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는 거죠. 제가요? 네.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기획실장 직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 직원이에요. 경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마케팅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회사를 살리는 건 결국 물건을 파는 힘이니까요. 나머지는 제가 옆에서 도우면 됩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직접 여쭤보시죠. 아마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병실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태경이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경이가 와 있구나. 회장님,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머리가 좀 아프지만 괜찮아.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강민우 지시지? 네. 저는 태경에게 받은 저장 장치와 대포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경과 나눈 계획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그 회사에 들어가도 되겠죠?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말해도 되겠냐? 네. 복수는 해도 된다. 아버지도 그 모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야. 근데 네가 다치면 안 돼. 네가 무너지면 안 돼. 아버지가 저의 손을 꽉 쥐셨습니다. 태경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믿어도 된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키운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무너져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니던 마케팅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이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물함을 비우고 회사를 나서는데 최 대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대리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이 여사 회사로 첫 출근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에 입던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태경의 한 손에 검은 옷걸이 커버가 걸려 있었고 다른 손에 구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부터 기획실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태경이 옷걸이 커버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커버를 열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선이 깔끔하게 잡혀 있었고 단추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맞춤 제작한 겁니다. 사이즈는 회장님께 여쭤봤고요. 아버지한테요? 회장님이 딸 옷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태경이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마케팅 회사 대리였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태경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에 오르기 전 태경이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큰 손이 굳어있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어깨에 닿은 태경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사의 회사 정문 앞에 차가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층짜리 사옥이었습니다. 저 안에 이 여사와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태경이 옆에 서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9층 대회의실에 이 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최대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 윤서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6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3명은 강민우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이전 경영 경력이 있으십니까? 태경이 제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M벤처스 수석 변호사 한태경입니다. 윤서아 기획실장은 최대주주 윤정우 회장의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경력 확인은 실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재무감사입니다. 이전 경영진이 운영하던 시기의 지출 내역을 전부 들여다볼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강민우 쪽 이사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정보력을 동원해 회사 안에 숨어있던 강민우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경리부 차장, 총무부 과장, 영업부 부장, 강민우가 본부장이던 시절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경이 이들의 비리 내역을 정리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3명 강민우한테 지시받고 장부 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열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강민우의 사람 3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빈자리에는 태경이 직접 검증한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사와 강민우에게는 약속한 대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회장실에 이 여사와 강민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손톱으로 무릎을 긁고 있었고 강민우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계약서 2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퇴직금 압류를 풀어드리는 조건입니다. 이 여사는 사옥 임원층 화장실 담당 청소직, 강민우는 지하창고 관리직. 여기 서명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소?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싫으시면 퇴직금도 없이 나가시면 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저는 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여사가 강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명의 어머니. 강민우가 이를 갈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우가 창고 관리직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여사도 떨리는 손으로 청소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태경과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해가 사옥 유리창에 부딪혀 주황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치고 많이 했네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구도 보지 못한 장면을 몰랐습니다. 강민우가 창고 관리직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 순간 강민우의 오른손이 바지 뒷주머니를 슬쩍 눌렀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에는 본부장 시절 몰래 복사해 두었던 회사 핵심 보안 구역의 마스터키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굴욕적인 계약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카드만은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층 기획실에 출근해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규 사업 기획안을 검토했습니다. 태경은 제 옆자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걸러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보안실에서 올라온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8층 임원 화장실 앞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진한 붉은색 정장 대신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대신 주황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양동이를 끌고 임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소를 들어 변기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하 1층 창고 영상이었습니다. 강민우가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박스를 양팔로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감색 수트에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던 사람이 창고 선반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8층 임원 화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자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 위에 물을 뿌리며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의 구두 소리에 이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사의 눈이 저를 보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걸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 여사 앞을 지나 세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밑에 묻은 흙먼지가 이 여사가 방금 닦은 타일 위에 찍혔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 여사가 저의 구두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가 다시 바닥에 엎드려 걸레를 들었습니다. 제 구두가 밟고 지나간 흙자국을 한 번, 두 번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울에 비친 채로 지켜보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아버지의 얼굴에 와인을 쏟아붓던 그 손이 지금 제 구두 자국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타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붉은 와인이 떠올랐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시던 아버지의 떨리는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고개를 숙이는 쪽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회사로 출근하셨습니다. 1층 로비에서 아버지의 휠체어가 나타나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굴리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9층 기획실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태경이 보고서 한 묶음을 아버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회장님, 지난 한 달간 실적입니다. 윤서아 기획실장이 새로 기획한 마케팅 전략이 먹혔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걸 해냈어? 기획실장님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은 건 기획실장님이었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잘했다, 서아야. 아버지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경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옥 1층 로비에 무대를 세우고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창립 기념일 당일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태경과 나란히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직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상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로비 구석에 이 여사와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청소복 차림으로 행사장 뒤편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종이컵과 접시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행사용 의자를 접어 한쪽 벽에 쌓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이 박수를 치는 그 자리에서 이 여사와 강민우는 남은 음식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사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주말, 저는 아버지와 태경을 모시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1시간쯤 달리자 강변에 넓은 잔디밭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잔디밭 위에 세우고 집에서 만들어 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이었습니다. 서아가 직접 싸운 거야? 네. 오랜만에 셋이서 밥 먹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김밥 한 줄을 집어 드시며 웃으셨습니다. 태경아, 너도 먹어. 네, 회장님. 태경이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내가 잘 만들었죠? 저는 태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태경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강물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잠이 드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잠드셨네요. 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회사 일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산책할까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담요와 물병을 놓아두고 태경과 나란히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태경과 나란히 걸으며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경 씨, 네, 고마워요. 진짜로. 태경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사 일이요? 회사 일도 그렇고
폐공장에서 아버지 구해준 것도 그렇고 매일 옆에 있어주는 것도. 저는 태경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불빛이 태경의 눈에 작게 비쳤습니다. 저야말로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매일 밤 사무실에서 같이 야근하면서 서아 씨 얼굴 보는 게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경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경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다른 손으로 제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태경의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태경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태경의 전략과 제 마케팅 기획이 맞물리자 신규 브랜드 3개가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업계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3위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직원 복지 개편안을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옥 전체에 장애인 직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폭을 넓히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주차장에 경사로를 새로 깔겠습니다.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공사 현장을 돌아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꿈꾸던 거야. 장애인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는 회사. 저는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이 여사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 회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이야기, 업계 1위가 되었다는 이야기, 윤서아 기획실장과 한태경 변호사가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이야기. 이 여사의 손에 들린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사가 빈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 청소복, 주황색 고무장갑, 땀에 젖은 머리카락. 이 여사의 눈에서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강민우는 선반 뒤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본부장 시절 복사해둔 마스터키 카드였습니다. 강민우가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최상층 서버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며칠 뒤 9층 대회의실에서 분기 경영 보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고 계셨고 저는 아버지 오른쪽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화면에 매출 그래프를 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브랜드 3개의 합산 매출이. 그때 아버지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자를 밀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가 아버지의 턱을 타고 흰 셔츠 위로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휠체어에서 앞으로 꺾이며 회의실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상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태경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 한 명이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8분이 걸렸습니다. 그 8분이 저에게는 8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 손을 꽉 쥐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태경이 뒤에서 자기 차를 몰고 따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앞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경이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과거 사고 후유증으로 심장에 무리가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심장이 다시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경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넘기실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아버지의 코와 입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장치에서 일정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저와 태경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경이 담요를 구해와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서아 씨,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요. 못 자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보여서 태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회사도 텅 비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 여사의 회사 지하 창고에서 강민우가 움직였습니다.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마스터키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우가 창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야간 경비가 1층 로비에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강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버실 앞에 도착한 강민우가 마스터키를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었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며 잠금이 풀렸습니다. 강민우가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 장비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켰습니다. 강민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제품 설계도면, 거래처 기밀 자료, 자금 흐름 내역. 파일이 하나씩 화면에 떴다가 사라지며 USB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우가 접속 기록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윤서아. 접속 기록이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민우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눈을 떴습니다. 태경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뉴스 알림, 문자, 부재중 전화. 저는 첫 번째 뉴스 알림을 눌렀습니다. 장애인 아버지를 앞세운 기업 사냥꾼 딸,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거액 횡령 의혹.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장애를 이용해 동정 여론을 만들고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아래에 제 사진과 아버지의 휠체어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뉴스를 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짜맞추기라도 한 듯 제목과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태경 씨, 이것 좀 봐요. 저는 태경을 깨웠습니다. 태경이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강민우예요. 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태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총무팀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그리고 방금 방송에 이 여사가 출연했습니다. 태경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방송이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사가 청소복을 입고 나와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획실장이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회사 돈은 전부 저 사람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이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와 계란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기획실장 윤서아를 잡아라. 우리 돈 돌려놔. 소액 주주들이 제 사진이 박힌 종이를 찢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에 제 이름이 남아 있다며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통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를 박스에 담아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제 앞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아 씨 출국 금지 조치 통보서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니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주십시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태경 변호사도 소환 대상입니다. 같이 출석해 주십시오. 태경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나간 뒤 텅 빈 사무실에 저와 태경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보고서도 노트북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태경 씨, 네. 아버지는 중환자실이고 회사는 엉망이고 나는 피의자가 됐어요. 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경이 제 앞에 섰습니다. 태경의 두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했잖아요. 회장님한테 약속했잖아요. 저는 태경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강민우가 직접 꼬리를 남겼을 겁니다. 내가 찾아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태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복도 끝까지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서아 씨, 횡령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 병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플래시가 눈앞에서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겨우 앉았습니다. 취재진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반전.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검찰 출석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악성 댓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장애인 아버지 팔아서 돈 번 년 기업 사냥꾼, 사기꾼. 저는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경이 나타났습니다. 태경의 손에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경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서아 씨. 태경이 제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태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 풀려나자마자 회사로 갔어요. 서버실 접속 기록을 역추적했는데 강민우가 제 이름으로 위조한 건 정규 시스템 로그뿐이었어요. 그러면 정규 CCTV는 강민우가 그날 밤 녹화분을 삭제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태경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흑백이 아닌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버실 천장 구석에 화재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건물 준공 때 소방법에 따라 설치한 건데 일반 CCTV랑은 별도의 저장 장치에 녹화됩니다. 강민우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태경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체온이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 선 사람이 카드를 갖다 대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시간 기록을 보세요. 태경이 화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3시 14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체형, 키, 걸음걸이를 강민우의 사원증 사진과 대조했어요. 일치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아직 있어요. 태경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민우가 과거에 어머니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기억하시죠? 해외 가상화폐 지갑에 숨겨둔 비자금이요. 네. 해킹 전문가를 통해서 그 지갑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강민우가 현금으로 바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부 나왔습니다. 태경이 화면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돈이 흘러간 경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 중 일부가 기사를 쓴 기자 3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기사가 나간 날짜 이틀 전에 입금된 거예요. 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여사 쪽이에요. 태경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화면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방송 작가 2명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대본을 보내면서 울어야 하는 타이밍까지 적어놨어요. 방송 출연료로 500만 원을 보낸 입금 내역도 있고요. 태경이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가님, 청소복은 내가 일부러 제일 낡은 걸로 골라 입을 거야. 카메라 앞에서 울 때 코를 훌쩍여야 더 불쌍해 보이거든. 대사는 외워갈 테니까 진행자한테는 미리 짜놓은 대로 질문하라고 해줘.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영상, 강민우의 횡령 이중장부, 기자, 매수 내역, 이 여사의 대본 조작 이메일과 녹취록.
완벽해요. 태경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전부 다 보여줄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로. 태경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민우와 이 여사가 뭘 했는지 세상이 직접 보게 만들 거예요.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뒤 회사 대강당의 기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이 대강당 옆 모니터에 떴습니다. 접속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정장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옆에 서서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전부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재생하면 됩니다. 저는 USB를 받아 쥐었습니다. 태경 씨, 네, 고마워요. 태경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요.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보도된 횡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대형 화면에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회사 서버실에 설치된 화재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의 녹화분입니다. 날짜는 지난달 17일, 시간은 새벽 3시 14분입니다. 화면 속 붉은 형체가 서버실 문 앞에 서서 카드를 태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옮기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전 본부장 강민우입니다. 체형과 걸음걸이를 사원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일치합니다. 강민우는 본부장 시절 복사해둔 마스터키로 서버실에 침입해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는 서버 접속 기록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서버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접속 기록상 제 이름이 찍힌 시간은 새벽 3시 22분입니다. 그런데 이날 저는 아버지의 중환자실 앞에 있었습니다. 병원 CCTV에 제가 밤새 복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시간 기록이 새벽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병원과 회사 서버실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강민우의 자금 흐름입니다.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민우는 본부장 시절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가상화폐 지갑에 숨겨왔습니다. 이 돈의 일부가 이번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기자석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기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시 앉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가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작가님, 청소복은 내가 일부러 제일 낡은 걸로 골라 입을 거야. 카메라 앞에서 울 때 코를 훌쩍여야 더 불쌍해 보이거든.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대사는 외워갈 테니까 진행자한테는 미리 짜놓은 대로 질문하라고 해줘. 이 여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에서 울며 인터뷰하던 그 이 여사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녹취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민우가 서버실에 침입해 자료를 빼돌리고 제 이름을 씌운 겁니다. 이 여사는 돈을 주고 방송 대본을 짜서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오늘 검찰에도 동시에 제출합니다. 대강당이 폭발한 것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태경이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강당 뒤쪽 출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와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강민우의 팔을 잡고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출입구 양쪽에 경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들이 강민우와 이 여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민우 씨, 이명숙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강민우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놓으라고. 이건 조작이야. 경찰이 강민우의 두 팔을 뒤로 젖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누명이야. 이 여사의 두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출입구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수갑을 찬 강민우와 이 여사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돌려 렌즈를 피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사가 끌려가면서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사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와인병을 기울이던 그 눈이 지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버실 침입, 기밀 유출, 납치교사, 횡령, 증거 조작.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한 건도 빠짐없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징역 7년이었습니다. 방송 대본 조작, 기자 매수 무고. 법정에서 이 여사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녹취록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빼돌렸던 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기사로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바로잡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태경이 밤낮 없이 거래처를 돌며 신뢰를 되찾았고 저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 고객들을 하나씩 돌려놓았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사 3곳이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해 왔습니다. 태경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저는 투자사 대표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년간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넘긴 지금 우리가 만든 브랜드와 기술력은 어떤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투자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확정된 날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처럼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던 그날 밤 아버지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의식을 되찾으셨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을 나오셨고 한 달 뒤 병원을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휠체어를 밀었고 태경이 다른 한쪽에서 아버지의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차니까 목도리 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목에 목도리를 감아드렸습니다. 서아야, 내가 이 정도로 약하지 않아. 약하셨잖아요. 쓰러지셨잖아요.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태경아, 이 애가 나한테 잔소리가 늘었어. 회장님을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태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와 태경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내 장애인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아버지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직원 수백 명이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상이 벽을 만들어도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야외 정원에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천막 아래로 버질로드가 길게 펼쳐져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아버지의 오랜 지인들. 저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작은 꽃 장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휠체어 위에서 멈추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나? 아버지, 울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안 울어. 누가 울어? 아버지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지켜주셔서, 숨기면서까지 평범하게 키워주셔서.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아야,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막 입구로 나섰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의 하얀 셔츠, 가슴에 꽂힌 꽃 한 송이. 태경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 따뜻한 웃음.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도착하자 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서아 씨를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태경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태경아. 네. 이 아이 울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네, 절대로 울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태경과 나란히 단상 위에 섰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단상 옆으로 오셨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마이크를 아버지의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말이 많이 생각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딸 서아는 6살 때부터 저한테 밥을 해줬습니다. 키가 안 닿으니까 의자를 끌고 와서 가스레인지 앞에 올라서서 라면을 끓였어요. 아버지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다쳤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이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아이가 비열한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을 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아야,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경이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태경을 보셨습니다. 태경아, 내 딸을 부탁한다. 네, 회장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돼. 옆에만 있어줘.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야외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위에서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태경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태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태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붉은 와인, 테이블을 엎어버리며 외쳤던 파혼 선언, 아버지의 낡은 휠체어를 어루만지던 그 밤, 이 여사의 회사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아버지, 폐공장에서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숨이 멎던 순간, 철문을 박살내고 나타난 태경,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서던 순간,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던 강민우와 이 여사의 뒷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았습니다. 태경이 제 손을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경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옆에 있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갓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딸을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 힘들다는 말 없이 휠체어를 타고 시장통을 누비며 딸을 키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아버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딸이 평범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가진 것을 전부 숨기면서까지요. 상견례장에서 아버지의 얼굴 위로 와인이 흘러내릴 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딸의 혼사가 깨질까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는 자기 탓을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왜 늘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만만해 보여서입니다. 휠체어를 탔으니까, 돈이 없어 보이니까, 약해 보이니까.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와인을 쏟아부은 이 여사는 결국 자신이 멸시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을 깔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몫의 봄날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